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 서브 강의로 만나 배웠었는데요. 벌써 두 계절을 건너뛰어서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두 달,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추울 땐 추운 대로, 그 다음에 따뜻한 봄에는 봄대로, 그리고 더울 땐 더운 대로 고생하신 이유는 이 두 달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가 부족한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두 달을 잘 보내시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만 왔다 하더라도 컨디션 관리 잘 못하셔가지고 이 두 달 무너지면은 정말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만하지 마시고, 공부 부족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두 달을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달은 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꾸 정리하고 컴팩트하게 답안 현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또는 깊게 들어가는 거 금물입니다. 간단하게 모르면 넘기세요. 모르면 넘기시고 또 반복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시험이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찍이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았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저희 부스럭 멤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바빴어요.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챙기는 것도 챙겨야겠는데 정말 여의치 못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한 몇 차례 걸쳐서 할 것은요, 매일 조금씩 이제 판례 정리 좀 하려고 해요. 그것도 최신 판례 위주로요. 제가 2017년 12월 달 판례까지는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작년 시험에 비춰볼 때 상당히 적습니다. 쟁점도 그다지 이제 종전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중요도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이 판례 모른다 하더라도 종전의 판례나 제 서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쓰셔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언급할 때 새로운 판례를 언급하시는 게 아무래도 답안에 임팩트 있게 좋은 점수,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판례는 정리하고 가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되고요. 특히나 5월달 한번 개정됐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여러분 많이 논의되는 52시간 단축 근로, 그 다음에 연차 휴가 관련된 부분들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험에 그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막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1차에는 나왔죠. 하지만 2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중시되는 부분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 판례상으로나 등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세부적인 이제 우리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연체휴가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관련해서 근로시간 같은 부분들은 딱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지는 이렇게 법이 막 바뀌었고 노동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들썩들썩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동요할 시간에 제 서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답안 써보시고 판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최근에 나온 판결, 아주 최근이에요. 6월 28일 날 나왔던 판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인 관련된 판결인데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실게요. 사실관계. 제가 요 내용은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카페에 나온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된 것은 이제 연차 유급 휴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임금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차 유급 휴가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특화해가지고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어떤 말씀이냐면, 자, 사실관계 보실게요. 자, 원고들은 가로 환경 전 미화원이다. 이제 가로 환경, 제가 제가 행정연수법 하면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가로 정비원들이 가로가 이제 가로수 거기서 나온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 환경 미화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원래는 환경 미화원인데 가로 환경 미화원 같이 표현해서 가로 할 때 가로수길 같은 거 생각하시면 거기만 낙엽 있고 또 정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로수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풀도 있고 이런 것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환경 미화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다라는 것이고요. 정년퇴직이 61세였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 사용직 고용 내규, 이 내규이 뭐예요? 이 내규? 이거 취업규칙이잖아요, 그렇죠? 내규의 성질은 취업규칙이다. 내규에는 이 정년에 관해서 만 61세 되는 해 12월 말일,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규정돼 있었다. 취업규칙에는 이 정년 규정이 있었고, 규정이 61세 되는 만 61세 되는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됐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판례는요. 만 61세라고만 표현되어 있었으면요. 만 61세 그 생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생일, 예를 들어서 4월 11일에 가면은 61세 되는 4월 11일 그때 이제 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1일은 제 생일이에요. 자, 다음 피고와 전국 민주연합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는요. 피고가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2일의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에 이런 규정을 두었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이런 특별 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휴가의 말일이 언제였냐? 말일 끝날이 언제였느냐?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요 특별 유급휴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요.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이었는데요. 원심은요. 자, 12월 31일까지 특별 유급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일은 근로한 날 기준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날, 즉 그 다음 날 퇴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원고들 가로환경미화원들이에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31일입니다. 특별 유급휴가 기간 중 하루였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따라서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 근로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1월 1일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연차 휴가권 생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연차 유급 휴가권은요. 자, 우리 관련 규정을 보셔야죠. 보시는 것처럼 자, 연차 유급 휴가 자, 뭡니까? 근기법 60조잖아요. 그죠? 60조. 여기 좀 늘려볼게요. 60조. 자,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기법입니다. 조금 전에 사망이 있었던 거 삭제됐었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삭제됐었고. 자, 보세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만인 사람에게도 준다. 이렇게 1항, 2항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에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적시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지 되어야만 휴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휴가권, 이 연차 휴가권은 언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1년 중에 발생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서브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브 112페이지입니다. 서브 112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항이 있어요. 자, 퇴직과 미사용 휴가수다. 자, 근로자가 연차 휴가권을 취득한 후 있잖아요. 여기 취득한 후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한 후가 언제예요?
1년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여기 쓰세요. 위에다가 1년 지난 다음 날, 이렇게 기본적으로 1년 지난 다음 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안 돼도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문제화되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자기 머리를 이제 콩콩 하죠. 아, 당연한 건데 왜 그때는 떨렸을까? 뭐 이렇게 잘 쓰긴 했지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냥 이런 판례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1년 미만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1년 미만 근로자인 그 분들이 보통 이거를 산정할 때 회계연도 아니면 그 당해 연도를 끊거든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한 사람 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이런 연체 휴가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중간에 어떤 취업한 사람은요, 그때까지 계산하는 걸로 따져가지고 2018년 1월 1일 연차 휴가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차 휴가권을 못 쓰고 1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뭐가 된다? 연차 휴가권이 연차 휴가 수당으로 전환된다. 이런 구조를 띄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년 지난 다음 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심은요, 이 사람들이 말일이 특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퇴직을은 다음 해 1월 1일로 봐야 된다.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좀 무리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퇴직일이 원래 취업규칙상으로 말일로 했으면은 말일이 되는 것인데 이걸 휴가 기간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라 하는 건 저는 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원심이 지방법원이 근로자를 좀 위한다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퇴직일인 다음에 1월 1일을 보아야 한다면서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날 전년도 연차 휴가권이 확 생겨버린 것이죠. 생겼다.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은 이제 파기환송합니다. 취업규칙에 12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됐으면은 끝난 것이지, 즉 연차 휴가권 생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 보세요. 근기법 60조 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 사유로 인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 취득한 후에요. 권리 취득한 후에요. 아까 뭐였어요? 그 당해년도 다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후, 즉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연차 휴가 수당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수당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근로를 마친 언제 다음 날이다. 다음 날. 당일이 아니에요.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언제였으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다음 날이 아닌 그 전날인 12월 31일이죠. 아직 그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 휴가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 휴가 수당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판결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북코멘트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단 보시는 것처럼 그 시설관리공단이 피고예요. 공단. 우리 공단 많이 봤죠. 제가 그 행정쟁송법 강의할 때 공단 뭐였습니까? 우리 영주물 법인이라 했잖아요. 영주물 법인은 뭐였어요? 행정 뭐요? 주체였어요. 행정 주체. 행정 주체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 그 영주물 법인,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었다. 영주물 법인은 공공단체에 포함된 거죠. 공공단체에 포함된 것이 이제 영주물 법인이 하나가 있다. 공공단체는 공사, 공단, 재단,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물 법인이 있는데 영주물 법인에 어떤 게 있느냐? 각종 공사와 공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원스톱 행정법 서브 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행정 주체가 무엇이냐? 국가, 공공단체와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그 다음에 이 있다. 이런 것인데, 자, 우리 공공단체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주물 법인이 있다.
그리고 공무스탁 사인이 있다 이렇게 했었죠. 공무스탁 사인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별, 선, 학, 원 기억나시나요? 별정직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정직, 별정 우체국장, 선박, 항공기 기장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 뭐예요?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교 총장, 우리 국립대학교 교육부가 해야 할 학위를 사립대 총장이 대신하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요, 요거는 회사예요, 회사. 원천 징수, 세무서가 해야 할 것을 회사가 대신 원천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라고 했어요. 미리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떼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지방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천 징수 의무자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는 것이 학술의 견해. 하지만 판례는 부정한다. 이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서 어떤 그 공공기관의 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성, 행정 주체로서의 역할은 없다. 따라서 만약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어떤 의무자의 어떤 처분, 조치가 국민의 피해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고는 그런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무서가 되는, 여기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아니라 지방 세무서가 된다. 예,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가급적이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판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짧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